일본 국채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금리가 더 올라가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팔려는 투자가들이 많으니까 그 매도세가 강해지는 것이고 매도세가 강해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니까 국채를 사지 않는 상황이 일본 국채가 안 좋아 이거 안 사겠어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러면은 일본 엔화도 안 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엔화는 다시 또 한 번 굉장히 그 폭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시 150엔이나 이렇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 국채 금리를 일본은행이 과연 조정이 가능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 1.7%라고 하는 게 일본의 전망 수치 1.8보다도 낮습니다. 0.1%포인트 낮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 잃어버린 20년 이후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어서 과연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는 것이 괜찮은 건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뭐 사회적인 문제, 출산율이나 고령화라든지 모든 문제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산업 구조를 놓고 봐도 일본식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경제가 마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걱정의 모습도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일본 경제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2019년 12월 이후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의 경제학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와세다 대학에서 국제학술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일본을 안 가본 지가 한 3년이 넘었거든요.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지 가보는데 일본 경제 상황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사람들의 이렇게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이 움직이는 모습에 웃음기가 싹 가신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3년 동안 지켜보신 일본 경제 어떻습니까? 일본 경제 뭐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좋지는 않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는 어떻고 기업 생산성은 어떻고.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하게 그냥 흔히 예를 드는 게 환율이 일본 경제가 환율이 좀 강하면은 일본 경제가 상당히 강하구나. 또 일본 경제가 금리가 좀 높으면 이게 참 경제 활동이 좀 심각하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엔화가 작년부터 약간 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측이 좀 안 좋아하실 건데 미국이 용인하는 하에서 조작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한 150엔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130엔대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1,4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 초반으로 오고 있고 일본의 엔화 환율을 놓고 보면 다소 좀 불안했던 모습을 한 2년 동안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엔화는 지금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때만 불안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150엔 내려간 것은 일본 은행이 의도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일본 은행은 오히려 한 130엔 정도, 그 정도에서 그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는 일본 은행의 의도와는 반대로 엔화에 대한 그 엔화를 매도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150 깨졌을 때 일본은행에서 대규모로 개입을 해가지고 막기는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엔화로 급여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환율이 이렇게 변했을 때 한국에 계시니까 좀 체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럼요. 많이 느껴지죠. 저는 그 엔화가 이렇게 약할 때는 엔화를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엔화로 갖고 계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들 말씀하신 게 YCC, Yield Curve Control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방금 일본의 엔화가 150엔에서 130원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YCC도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수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국채금리 상한폭을 0.25에서 0.5%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일본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한
뭐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네. 세계에서 바라보는 눈이 네. 일본은 과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금리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가져가는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한 말씀 여쭤봅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도 우려하고 있지만은 네. 일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본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네. 일본의 시장 관계자들은 네. 훨씬 더 많이 걱정을 합니다. 지금 훨씬 더 많이 걱정을 할 정도로 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못 올렸거든요. 못 올리고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니까 엔화 자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죠. 네.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엔화 자산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더 심할 것이다. 엔화는 더 약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투기 수요가 발생하죠. 그렇죠. 엔화를 팔아야 되겠다. 혹은 엔 캐리 해가지고 이제 엔화가 굉장히 약하니까 엔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네. 여기에서 엔화를 좀 빌려가지고 이제 달러를 사서 외국에 네. 좀 투자를 해볼까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해도 이제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했었죠. 작년 그 하반기에 되게 심해가지고 150엔까지도 깨졌는데 네. 140엔 들어서면서 이제 150원 깨질 때 그때쯤 해가지고 일본은행이 대규모로 시장 개입을 하긴 했는데 시장 개입을 해도 예를 들어서 150엔이 깨지는 순간에 대규모로 시장 개입해가지고 네. 145엔 정도로 겨우 이제 올려놓으면은 네. 다시 또 시장에서 대규모로 이때를 이용해서 145엔이 됐을 때 또 엔화를 팔아버리려는 그런 이제 또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148엔으로 미끄러지고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네. 좀 안정이 됐다라는 발표가 있고 나니까 그러면은 금리 차의 확대가 좀 안정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엔화가 140엔 정도로 안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0.25에서 0.5로 네.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장기금리가 이제 0.5까지 올라온 그러네요. 것이죠. 예. 그 뒤에는 이제 130엔 정도로 다시 안정이 됐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일본 국채가 지금은 0.5, 10년물 국채의 이자가 0.5 정도로 시장에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계속해서 일본의 엔화도 그러고 국채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하니까 이거를 팔려는 그 투자가들이 많아요. 일본 국채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금리가 더 올라가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팔려는 투자가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그것들을 일본 은행에서 지금 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은행에서 이거를 못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계속 일본 국채를 팔려고 하니까 그러면 일본 국채에 대한 이제 그 매도세가 강해지는 것이고 매도세가 강해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니까 네.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본의 또 엔화가 금리 격차가 작아지니까 엔화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국채를 사지 않는 상황이 일본 네. 국채가 안 좋아 이거 안 사겠어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러면은 일본 엔화도 안 살려고 할 거예요. 네, 일본 경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 엔화는 다시 또 한 번 굉장히 그 폭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네. 다시 150엔이나 이렇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 국채 금리를 일본은행이 과연 조정이 가능한가, 네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로다 총재가 이제 임기 마치고 나가시면서 우에다 새 총재한테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데 우에다 총재의 고민은 상당히 많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럼요. 그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네. 그 이전에 이제 구로다 총재가 그만두시니까 구로다 총재 다음은 누굴까 이제 하마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 B, C 해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 구로다 총재하고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네. 그 노선을 아마 유지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이 기시다 총리가 의향을 네. 타진을 했고요. 그 사람에게 의향을 타진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구로다 총재의 노선을 같이 걷고 있던 그 부총재였기 때문에 네. 구로다 총재의 노선이 유지되지 않을까 양적 완화가 네. 그러니까 지금의 0.5%에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했는데 이분이 고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은행 그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재무성 출신의 하마평에 오르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결국에는 지명이 안 됐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지명이 돼가지고 국채에서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우에다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그 물론
경제학자로서 일본은행과도 심의관이란 형태로 많이 이제 그 인발부는 하셨지만은 네. 하지만은 현장에서 뛰던 분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국책은행맨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네. 이분 판단 하에서 이제 앞으로 그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은 20년 전부터 일본이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시작한 2001년 네. 그때 20년 전부터 양적 완화의 위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경고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네. 과도한 국채로 인한 그런 그 위험이 그래서 이제 출구 정책을 이분이 의도하긴 할 것이다. 출구 정책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정책 전환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 상황이 이 출구를 하기에도 굉장히 그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고요. 그 국채의 많은 부분을 일본은행에서 사갔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50% 정도나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고 있고 또 그 대부분이 10년물 국채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중앙은행들은 단기 국채 위주로 사고 그렇죠. 팔고 하고 네. 단기 국채는 그 가격의 변동폭도 적고요. 네. 금리의 그 변동폭도 적고 하니까 위험이 덜한 자산이죠. 그런데 이 단기 국채를 했는데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면서 10년물 국채를 중심으로 사들였거든요. 네. 근데 이 10년물 국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10년물 국채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내려가면은 은행 같으면 은행들도 지금 손해보험 회사들, 뭐 보험 회사들도 연금도 전부 일본 국채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채 가격이 내려가니까 전부 다 자기네 그 재무제표에서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자산의 손실이. 예. 근데 그 자산의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일본 은행이 될 것이고요. 네. 이미 일본 은행에서는 이제 평가 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미묘하고 애매한 것이 일반 은행에서 네. 또 이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 평가손이 발생하면은 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재무제표상 굉장히 이제 취약한 그런 금융회사가 되는 것인데 일본 은행은 손해를 봤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회사가나 금융회사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에는 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 은행이라는 것은 전혀 그 수익을 내려는 구조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발권력, 네.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이 그럼 손해를 봤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근대 역사, 선진국의 역사에서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그 중앙은행이 큰 손해를 봐가지고 네.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 네. 근데 과거의 오래전 옛날이나 아니면 그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는 그러는 경우에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통화를 사람들이 안 가지려고 해요. 네. 통화를 안 가지려고 하면은 통화를 안 산다는 얘기니까 통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걸 이제 그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에서는 겪었었죠. 네. 근데 일본 은행도 이걸 겪을 것인가? 우에다 총재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경우에 일본 은행은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거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 손실을 일본 은행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이런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일본과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일본 은행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네. 이게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것이 과거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GDP 대비 뭐 100%, 150%, 200% 깨질 때마다 외국인들이 일본 국채에 폭락에 베팅을 했었거든요.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근데 그게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또 실패해서 큰 손실을 볼까 봐 네. 폭락에 그 쉽게 베팅을 하지도 못하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요. 제가 일본에서 23년째 살고 있는데 네. 그 23년 중에서는 지금 외환시장이라든가 이 금리라든가 금융시장만을 본다면은 그 23년 중에서는 가장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 금리는 소비자 물가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소비자 물가가 뭐 0.1, 0.2 이러다가 오히려 소비자 물가를 좀 부양시키려고 부가가치세도 막 올리고 막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정책을 폈단 말입니다. 근데 작년에 3.7이었고요. 올 1월 달에 지금 4.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 사슬이 붕괴되고 물류가 돌지 않다 보니까
올라가는 현상인데 금리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엔화 환율이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게 물가하고는 어떻게 연동될 거라고 보세요?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네.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를 올린 것이 네. 인플레이션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그게 가장 주된 이제 목적인데 금리 인상에.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3.7% 또 네. 올해 1월 4.2%인데 이 물가가 오른 것의 이유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급 사슬의 붕괴라든가 네. 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일본은 식량과 그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이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엔화 약세까지 겹쳐가지고 그렇죠.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래서 수입 물가가 결국에 생산자 물가로 가고 거기서 또 소비자 물가까지 이전이 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이 정도 오른 것인데 네. 한 가지 포인트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진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네. 더 이상 원자재 가격이나 식량 가격이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진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수입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더 이상 오르진 않을 것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그 상승률을 5% 정도로 잡겠다. 네. 지금 5% 이상이니까 네. 처음부터 옛날처럼 2%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5%를 잡은 다음에 네. 단계적으로 조금씩 잡겠다 하는 것인데 그 기준에 비춰본다면은 일본의 4%라는 것은 아직도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는 과도하게 오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그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릴 유인은 없어요. 네. 그런데 국채 시장이 국채를 워낙에 많이 사들여서 국채 시장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국채 시장을 정상화하려면은 네. 결국에는 출구 정책을 해가지고 더 이상 국채를 이제 국채 사는 양을 점점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국채를 일본에 줄여야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출구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물가 때문에 출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팬데믹을 가장 잘 극복한 국가라는 점이 또 인정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내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관광이나 여러 가지 그 유입, 인바운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미풍은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부가 중앙은행이 정책을 펼까요? 네. 그 일본에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네. 인플레이션이었는데 만약에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렇게 하면은 우선은 일본은 안도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양적 완화라든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를 계속 기다려왔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네, 그것은 이제 일본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겹쳐가지고 만약에 4%에서 5%막 6%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본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은행은 현재로서는 일본 그 올해의 경제 그 성장률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 워낙 나빴으니까 그렇죠. 네, 그 반등으로 좀 좋을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그 은행이 지금 전망하는 것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는 되지 않을 것이다. 네, 하기 때문에 네. 네, 여전히 그 물가에 대한 그 뭐 두려움이나 우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벌써 소비자 물가가 5%를 뛰어넘었고요. 체감 물가는 뭐 20%라 이러는데 일본도 체감 물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은 지금 뭐 1월 달에 4.2%라 그러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한 체감 물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몇 %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예. 와 너무 올랐다. 한국도 올랐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안식년이라 한국에 있지만 그래도 네. 가끔 가끔 일본에 가니까 저는 지금까지 늘 그랬거든요. 20년 동안에. 일본이 쌀 때는 일본에서 사고 예. 물건을 한국이 옷 같은 거를 어디서 사든 마찬가지니까요. 그쵸. 한국에 쌀 때는 한국에 샀는데 한국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본은 물가가 많이 한국보다 오르지 않았으니까 네. 일본 가서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가서 백화점을 갔더니 일본도 뭐 지금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거의 대등해요. 그래서 거의 백화점 가도 뭐 물가 수준이나 이런 게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네. 비슷한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일본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감하는 것은 뭐 3%, 4%가 아니고 훨씬 더 뭐 10%, 20% 오른 것처럼 체감은 돼요. 네. 그런데 워낙에 이 소비자 물가라는 것은 내가 사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실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나도 모르게 소비하는 많은 것들 전기세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까지 다 포함하고 집세라든가 다 포함하고 교통까지 포함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는 지금 뭐 통계적으로는 4%라는 것인데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환율 면에서 놓고 보면 일본의 환율이 약세가 조금 더 우리보다는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1,3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과거 현재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래 말씀을 좀 여쭤보면